이어서 산업심리학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심리학의 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산업심리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을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이 좀 차별화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실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증적이다. 과학적 방법은 개인의 단순한 신념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나 조사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관찰을 하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험이나 조사와 같은 그런 기법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우리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관찰하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이다. 두 번째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얻어낸 지식과 현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즉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얻어낸, 즉 획득하게 된 지식이나 현상 이런 것들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체계적이다. 세 번째가 체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관찰에서 원리로 또 다시 원리에서 관찰로 가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사용한다.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다수의 개별적인 것들을 증명해서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귀납법, 그리고 연역법이라는 것은 대전제를 정해놓고 거기서 하위로 여러 가지로 원리를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연역법이죠.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가설 검증적이다라고 하는 네 번째는 바로 우리 심리학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에서 연구자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변인 X는 뭐뭐라고 한다. 그리고 종속변인 Y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일반적이다. 특별한 그런 조건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건들 모두에 적용 가능해야 된다. 특정한 조건에만 딱 국한되는 것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은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한계점에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밝혔을 경우에 한계점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약적이다.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한 것보다 단일의 가정을 가지고 현상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은 더욱 더 절약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들을 다 일일이 세워놓고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일의 가정을 해놓고 현상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절약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절약적이다라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잠정적이다. 어떤 가설, 특정 조건에서 가설을 검증했다 그래서 그걸로 무조건 그것만이 진리인 양 설명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적인 설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과학적 방법의 또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설명. 그래서 어떤 이론을 한 학자가 만들어냈다 그래도 또 다른 학자들이 그 이론에서 밝혀진 부분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욕구 위계설 마찬가지고요. 피시바인이 얘기했던 그런 태도 이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자들이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대안적인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자가교정적이다. 항상 검증과 비판 그리고 교정의 과정을 거침으로 자가교정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검증해냈다 하더라도 그 검증에 대한 비판이 따를 수 있죠. 이러이러한 비판, 그죠? 그게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이론에 대한 비판이 항상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도 하고 수정 이론도 내놓고 수정 모델도 내놓고 그만큼 수정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자가교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8가지 특성이라는 게 바로 과학적 방법의 특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학적 연구의 목적 그리고 그 이론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과학적 연구의 목적, 우리 심리학 같은 경우가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과 거의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죠. 어떤 현상을 기술한다, 설명한다, 그리고 예측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기술하고 디스크립티브하고 설명하고 또 예측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그리고 통제하는 것들이 바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격 검사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성격을 알면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는 통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어떤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차단시킬 수도 있고
뭐 막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과학적 연구에서의 이론의 역할은 우리 심리학엔 특히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심리학 개론을 다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그 현상 내에 존재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그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개념들, 그리고 정의들, 명제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무슨 이론이다 그러면 그 학자가 설정한 그 이론들에 관련된 변인들의 개념들이 우선 쫙 정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의 용어들이 대부분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용어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정의들이죠. 그리고 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쭉 또 기술해 놓은 것들이 명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이제 하나의 입장은 좋은 이론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다. 그만큼 이론을 중시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론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이 바로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에만 너무 몰두하는 연구는, 이론에만 너무 몰입하는 연구는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 있으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찾아보고 발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변인들을 검증해낸 것들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변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론의 타당성만을 증명하려는 연구로 인해서 이론에 어긋나는 현상은 연구 영역에서 아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일반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개별적인 사례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하고 이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맞고요. 이론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이론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쓸모없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산업심리학 같은 경우가 특히 이론보다는 오히려 현장의 그 이론들을 적용해서 또 다른 확장된 연구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죠.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우선은 이게 전형적인 연구 과정에서의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과에 있는 교수나 학생들이 연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모델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학부 졸업할 때 우리 심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 뭐 논문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으로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또는 논문을 쓰지 않으면 이제 졸업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논문을 쓸 때 이제 이러한 모델에 따라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더 하려고 이제 대학원 같은 데 가면 또 석사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석사 논문을 쓸 때도 가장 고민스럽고 힘든 과정이 문제를 정의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헌들, 논문들, 그 선행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분석해서 연구 과제의 이론적 정립과 개념화를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정의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의문점을 풀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문제를 정의할 때도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이전에 어떤 연구자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이미 연구를 다 했다면 그 문제는 내가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미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수행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전조사 또는 선행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엄청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문제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명확하게 잘 정립하고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설 설정, 두 번째가 가설 설정인데요.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요. 나는 우리의 어떤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이 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나는 한번 파악해 보겠다,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구 문제에서 제기한 부분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설정해서 가설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설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A가 B라면, 뭐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뭐 우리가 if then이라고 하는 영문법의 그런 가정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가설을 기술하는 거예요. 뭐뭐가 뭐뭐라면 뭐뭐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기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설 설정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밝혀낼 거냐. 그죠? 그 가설에 포함된 개념적 정의, 독립변인들의 정의, 종속변인들의 정의, 그 다음에 변인들 간의 또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X라는 원인 변인이 Y라는 결과 변인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X와 Y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관계를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연구 자료의 수집, 연구 설계, 구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2학년 때 아마 그 연구 방법론이라는 수업도 들었을 거고 통계학이라는 수업도 들었죠. 거기서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독립변인이 하나고 종속변인이 하나다. 그러면 그거는 원웨이죠. 그리고 독립변인이 두 개고 종속변인이 하나다. 그러면 투웨이 아노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투웨이 그러니까 이원 변량 분석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어떤 변인들의 어떤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를 2단계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된 연구 방법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실험이 필요하면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적합한 그 가설을 설정한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자료 수집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자료 분석 및 가설 검증이에요. 자료 분석 및 가설 검증. 이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할 때 뭐 평균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가장 기본적인 통계의 기본 필요한 개념이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산이라는 게 뭔지, 모든 또 통계 분석 방법은 뭐 그 변인이 어떤 변인이냐, 변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다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뭐 비율 변인이냐, 아니면 뭐 명명 변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서 SPSS나 뭐 SAS, 뭐 에이모스와 같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이 정말 기각이 됐는지, 아니면 바로 채택이 됐는지, 그거를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에서 다 배웠죠. 통계학에서. 그리고 나면 이제 결과 보고 그 정리를 해야겠죠. 내용을. 그리고 논의. 내가 세운 가설 3개 중에 2개는 채택이 됐고 1개가 기각이 됐다 그러면, 채택이 됐으면 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설이 전부 다 채택이 됐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3번째 가설은 기각이 됐다. 그 기각이 된 이유는 연구자가 볼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어떤 설명들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 논의에서는 항상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바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만 국한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표본도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또 표본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 라는 식의 후속 연구 방향까지 논의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편의 연구가 완성이 되고 논문이라는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석사 과정에 가면 또 통계학을 배우고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실험 설계라는 걸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과목들을 공부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든 간에 논문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적 모델이라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학교보다는 현장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적 모델은 조금 차이가 있죠. 단순히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본 전제를 설정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마다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문제의 경위와 배경, 그리고 그 증후, 증상이라고 봐야겠죠. 증후로
중을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상황과 해결의 기본 전제를 정리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적 모델의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앞에 전형적인 모델의 문제 설정하는 단계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선 바로 문제 해결의 시기와 속도, 그다음에 구성원의 참여도, 특히 기업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과 방법, 그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또 마찬가지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종업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설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심층 인터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 수집 과정이 바로 세 번째 단계고,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분석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조직 개편을 하고, 또 기업의 방침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요. 교육 훈련을 통해서 또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익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리더십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 그리고 행동 계획을 적용하는 단계가 네 번째 문제 해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평가 및 조정이에요. 모든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정말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올라갔더라. 아니면 실제 성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더라.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에 전략이 제대로 잘 들어맞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추후에는 또 수정된 방법을 또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식의 이제 평가 및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 과정에는 전형적인 모델과 문제 해결적 모델,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심리학 그 수업 중에 연구 방법론 수업이 있어요. 그 연구 방법론 수업에서 다 수강하신 분들은 상세하게 배웠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 이쪽 그 심리학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해서 또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배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마 접해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심리학적인 그 방법들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산업심리학 분야에 또 적합한 적용되는 그런 과학적 연구 방법들을 주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가 관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법. 관찰법은 말 그대로 피험자들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관찰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주요 현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이런 관찰법 같은 경우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변인들의 그 자료를 동시에 수집 가능할 수 있고, 또 연구자의 편파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냥 관찰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 변인에 대한 조작일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아니고 조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작. 우리가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하는 조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작이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인 측정이라는 것 자체도 실험법에서 사용할 때보다는 이제 엄격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관찰자의 주관이라는 부분이 개입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관찰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설문조사법이에요. 설문조사법. 설문조사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설문지에 제시된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관찰로 아는 것은 좀 한계가 있죠. 그냥 관찰만 해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설문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또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높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에 영향을 미쳤는지 B가 A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A와 B가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경우가 이제 상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아주 효과적이다. 특히 요즘에는 뭐 인터넷 조사나 모바일 조사까지 가능하니까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누구인지를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조사 응답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근데 이제 만약에 익명성이 보장될 수만 있다면 아주 솔직한 응답을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익명성을 이렇게 보장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으로서의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익명성이 보장된다. 물론 뭐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가 뭐 20대인지 30대인지 이런 식으로
확실히 어느 정도는 솔직한 응답은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실험법은 우리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석사 과정을 가게 되면 논문을 쓸 때 바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또 논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법은 이 심리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차별적인 방법이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실험법이라는 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 사회과학 분야의 여타 분야의 학문들은 실험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심리학만이 이런 실험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이 심리학이 과학적이다라는 방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의 그 현대 심리학의 시초도 독일의 분트라는 학자가 실험실을 통해서 실험 연구법을 하면서 이제 심리학의 시초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법을 여기서는 이제 상세하게는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제 개요만 한번 쭉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자가 조작한 이 조작이라는 게 바로 매니퓰레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작한 조건과 그 결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아주 정교화된 연구 방법이다. 독립변이인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이인의 조작 조건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결과, 그 조건에 따르는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를 연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인이 원인변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종속변인이라는 것이 결과변인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게 이 실험법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독립변인, 그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변인은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그러죠. 종속변인은 dependent variable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변인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실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독립변인의 조작과 그죠? 독립변인의 조작 그리고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변인이라는 것도 이제 가외 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외 변인들은 철저하게 다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영향을 미칠 수 없게끔 전부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내에서는 그 연구자가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그 변인의 조작만을 가지고 종속변인의 영향을 미치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퓰레이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조작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실 실험이라는 것과 실험실 실험이라는 것과 현장 실험으로 사실은 구분해서 실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방법들은 다 실험실 실험이죠.
하지만 이제 그 호선 연구 같은 것 대표적인 현장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공장의 그런 조건들을 달리해 가면서, 그죠? 그 조명의 밝기를 달리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인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조작된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실 실험과 현장 실험으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실험실 실험을 보면 이것도 또 우리가 다 그 연구 방법론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상세하게 다 공부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험실 실험은 우선 장점이라고 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독립변인 이외에 모든 가외변인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 그 현상이나 결과가 독립변인의 효과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차단을 시켜놨으니까 독립변인만의 효과만을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만을 보려고 실험실에서의 설정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 실험실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인과관계를 추론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심리학에서 목표 설정 관련된 실험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무선 배치.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샘플들을 배치한다라는 거죠. 랜덤 배치를 통해서 다른 가외 변인을 다 통제한다. 그러니까 무선 배치를 한다는 건 그만큼 무작위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순서에 의한 효과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독립변인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분리변인, 남과 여, 남자, 여자라고 한다면 인과관계의 추론이 매우 힘들지요. 사실은. 그죠? 그냥 독립변인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분류변인, 남자, 여자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뭐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고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향성, 성격 변인이라고 봐야겠죠. 외향성, 조건으로 구분해서 실험을 하면 내향성인 성향의 사람이 목표 설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외향성의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목표 설정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변인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 실험은 내적 타당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조작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위적인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인위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외적 타당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인위적인 실험실에서 그죠? 독립변인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실제 현장이나 실제 장면에서는 효과가 있어도 실험실 실험에서는 효과가 없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 장면에서는 사실은 그 독립변인만의 효과만 나타나는 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변인의 영향도 다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장면에서 효과가 있어도 실험실에서는 효과가 없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변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딱 그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그 독립변인의 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따라서 종속변인의 효과가 어떤지만을 파악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험을 한다는 측면이 그 실험실 실험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독립변인을 조작한다는 측면에서 현장 상관연구와는 또 차이가 있어요. 상관연구는 또 역시 독립변인의 조작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변인들 간의 관계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 실험도 역시 독립변인의 조작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연 그럴 때 인과성의 추론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다른 변인들이 체계적으로 추돌사고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때문에 추돌사고가 자꾸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빼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뺐을 때도 뺐을 때 과연 그런 어떤 결과가 추돌사고의 감소가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인과관계의 추론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장 실험의 장점은 뭐냐면 외적 타당도 높겠죠, 당연히. 그리고 현장에서 아주 유용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또 인과성 추론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다. 통제가 잘 된 경우에만. 그러니까 실험실은 아니라서 조작된 그런 매니플레이션 상황에서 완전히 철저한 조작은 안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인과성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변인의 조작이나 통제가 실험실 실험보다는 엄격하지 못하다는 거죠. 엄격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놓고 해야 되니까 단지 어떤 조건만 바꾸는 거죠. 그죠? 조명 바꾸는 거는 사실은 통제라기보다는 그 조건을 달리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험실 실험보다는 엄격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인과성 추론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 또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바로 이 현장 실험의 장점과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